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 최근 1개년 판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출제 유력한 판례들 그리고 구석까지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판례들을 대비하시면 이번 승진시험이라든지 최근에 이어지는 채용시험 등 각종 시험에서 충분히 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리고 항상 최근에 나온 판례들은 출제 비율이 높으니까 이 판례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정확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공소장 변경과 필요적 이송에 관한 판례인데 여기 딱 보니까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서 단독 판사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 결정한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건 이송 절차는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그 사건을 이송받은 1심 합의부가 공소사실 중 대마매매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야 했다는 사정은 합의부의 관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자, 이 판례는 뭐냐면 자, 형사소송법 8조 2항에서 보면은 단독 판사에서 판사 관할 사건이 합의부로 변경이 돼요. 합의부 사건으로 변경이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합의부로 필요적 이송이죠. 공소장 변경에서 합의부로 이송한다가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얘기예요. 합의부로 이송을 딱 했는데 여기서는 뭐 대마매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절도 사건이라고 봅시다. 절도 사건으로 기소가 됐다가 공소장 변경이 일어나서 강도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강도로 변경이 되면 합의부로 이송하게 되는데 이쪽에서 이제 심리 결과 어떻게 됐냐? 그냥 절도만 유죄로 인정합니다. 즉 단독 사건으로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은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이에요.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합의부로 이송한 것, 관할 이런 부분에 영향이 없다. 이송은 적법하고 이렇게 나중에 단독 판사 사건으로 바뀐 것만으로 어떤 관할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지문까지 함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선 변호인 제도가 인정되는 경우 및 집행유예 취소 사건의 심리 절차에서도 인정이 되느냐. 자, 일단 국선 변호인 제도는 영장 실질 심사, 체포구속 적부 심사를 제외하고는 공판 단계 피고인에게만 인정된다. 그래서 이제 실적 수사 단계에 인정이 되는데 이 수사뿐 아니라 뭐 공판 단계에는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일단 유죄가 확정된 다음에 집행유예 취소 청구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느냐?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구속되고 유죄가 확정이 됐다. 이런 사건 뭐 나이가 70세 이상이든 뭐든 됐든지 간에 집행유예 취소 사건에서는 국선 변호인 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문까지 아주 간단한 지문이지만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문이니까 OX로 정리를 해두시고요. 다음 지문 넘어가겠습니다. 제1심에서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서 심신미약 감경을 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검사만이 양형부당이유로 항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심신상해가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변호인의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선 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 심리 절차를 진행하고 나중에 구속했다. 이런 경우에는 위법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필요적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 심신장애 의심이 있을 때에 대한 얘기를 먼저 설명을 했고 이건 특별한 건 없고요. 그 다음 밑에 화살표 다음에 보시면 어떤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될 사유 33조 1항 5호에서 피고인이 심신상태, 심신장애 의심이 있을 때라고 하면은 진단서나 정신감정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심신장애 상태를 확신할 수 있거나 그러한 상태로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는 물론 이렇게 딱 지문을 만들 수도 있어요. 진단서나 정신감정을 통해서 확신하거나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하나인다 하면 틀립니다. 뿐 아니라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전후 과정에서 보이는 행동과 아울러 연령, 지능, 교육 정도 등 소송 기록 소명 상태에서 드러난 재반 상태에 비추어 의식 상태나 사물에 대한 변별 능력,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됐거나 저하된 상태가 의심되어서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까지 포함한다라고 해서 여기 딱 보니까
법행 당시엔 정신 이상 증세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가 공판 심리 단계에도 계속되고 있어서 일단 심신장애 의심이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실제에 있어서 이 진단서나 정신 감정 등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것은 한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어떤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를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로 여기에서 이제 실제 사례에 대한 설명을 해놨는데 제1심 법원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 심신미약 감경을 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심신장애 상태가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정 없이 심리를 진행했다. 그러면 이것은 위법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간단한 내용이죠. 그래서 다만 앞에 본문에 나오는 지문을 가지고 꼬실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문 넘어가겠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내용을 제3자가 녹음한 건데 제가 이제 보면은 여러분 귓불 뚫어주느냐 사건 알죠? 이 귓불 뚫어주느냐 사건은 미용실을 하던 갑이 A에게 부탁을 해요. 이 부탁을 해가지고 A가 B와의 대화 내용 이렇게 둘이 이 대화를 이제 A가 몰래 녹음을 했다. 그러면 이때는 이 제3자는 공개되지 않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지득했다라고 해서 이 갑이 처벌받는 그런 사안인데 이번에는 또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피커폰을 통해서 A가 대화를 나눠요. 근데 스피커폰으로. 그리고 이것을 옆에서 핸드폰 녹음 기능이 아니라 이걸 이제 보이스펜으로 딱 녹음한 거예요. 이 경우에도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갑이 몰래 녹음한 것이다. 그래서 2010년 9월 9일자 전화통화는 피고인과 공소의 1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전화통화 당사자는 피고인 1, 공소의 1이고 공소의 2는 전화통화에 있어서 제3자에 해당합니다. 이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인 공소의 1의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했어도 상대방인 피고인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이들 간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통비법 3조 1항 전기통신의 감청 그리고 증거로 쓸 수 없고 이렇게 통비법 위반도 증거 동의를 했어도 증거로 못 쓴다라고 하는 판시입니다. 자, 이어서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A는 갑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면서 스피커폰을 통해 대화를 나눴고 A 옆에 있었던 B는 A의 동의를 받아서 갑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 녹음 파일은 갑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전기통신법상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셔서 최근에 5번 지문에 보면은 이런 얘기예요. 유치계가 사실은 유치계장님들이 승진시험 준비하려고 많이 가요. 왜? 그만큼 한가한 지역이다. 근데 이 유치계장님들이 본사에 전화를 많이 합니다. 왜? 요즘 들어서 본청이라든지 그다음 지방청에서 하도 검열을 많이 나오고 심지어 법무부에서까지 검열 나온다. 그래서 힘들어 죽겠다.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시인데요. 여기 보면은 변호인이 되려는 자, 변호인 선임을 위하여 피의자, 피고인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이고 나아가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그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공고히 하기 한 것으로서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피의자 등의 변호인 선임을 통하여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 그래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핵심적 부분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이다. 여러분 일단 피의자, 피고인이 가지는 미결수용자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확고하게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하죠. 혹은 변호인이 되려는 자, 내가 아직 선임하지 않았지만 변호인이 되려는 자
자와의 접견교통권. 이것은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기본적으로 이제 형사소송법 34조에 의해서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상 권리인데, 이게 원칙이지만 피의자 피고인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 표리관계에 있는 핵심 부분은 헌법상 기본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러한 핵심 부분으로서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기존에 얘기했던 게 중에 뭐냐면 체포구속 적부심 과정에서 적부심을 그러니까 적부심 과정에서 이 변호인으로 될 자의 이제 접견교통권과 형사기록 열람 등사 청구권, 이런 것은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에 최근에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의 변호권, 이것도 변호인의 주체가 되지만 헌법상 기본권이다. 그래서 우리 앞에 판례에서 후방 착석 요구, 변호인한테 뒤로 가서 뒤에 앉아라, 옆자리에 앉는 것보다 뒷자리에 앉는 게 어떤 수사기밀, 기밀, 누설, 우려가 적은 것도 아니고 수사 방해가 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호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권을 침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릴 건데, 변호인으로 되려는 자의 이 최초 접견교통권이에요. 즉 변호인 선임 여부를 위해서 처음으로 선임할지 아닐지를 위해서 들어오는 거. 그래서 예로 들면 피의자가 긴급 체포가 되었다. 이때 변호사가 딱 나와가지고 내가 변호인 선임 여부, 아직 선임계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가족 등이 변호사를 데려와서 접견을 신청해요. 그래서 변호사가 만나보겠다 했을 때 이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보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호인으로 되려는 자의 헌법상 최초 접견교통권, 그냥 접견교통권 하는데 내용은 최초.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저녁 7시 일과 시간 이후죠. 7시에 이제 체포되어 왔는데 검찰에서 피의자 신문을 하겠다고 데려가려고 그래요. 근데 변호사가 왔어요. 그래서 선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접견을 하려고 하는데 검사가 막아요. 근데 이것은 바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 조치다라고 판시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난민 신청자 변호인 접견 불허 사건에서 바로 구속된 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접견교통권 했을 때 여기 나오는 거, 헌법 12조 사항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권리는 행정 절차에서 구속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래서 예전에는 빼버렸는데 형사 절차에서만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이다 했지만 행정 절차에서도 헌법상 기본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다큐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제 난민 신청을 딱 했는데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내가 난민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않겠다 해서 인천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계속 자는 거예요. 이제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변호사를 만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막았다 이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도 끌어오고, 사실은 인권단체에서도 얘기하고 엠네스티 같은 데서 계속 다가오고 하니까 우리나라 인권이 이제 한 단계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헌법재판소는 시대 상황을 봅니다. 이런 경우에도 변호사를 만나는 것은 최소한 보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헌법상 기본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인천국제공항 송환 대기실 출입문이 철문으로 되어 있는데 폐쇄 공간이고, 인천국제공항 항공사 운영협의회에 의해 출입이 통제된다. 송환대기실 밖 환승구역으로 나갈 수 없었으며 공중전화 외에는 소통수단이 없다. 그래서
접견 신청 거부 당시 5개월째 송환 대기실에 수용되어 있고 적어도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는 임의로 밖으로 나갈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이고 변호사를 만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판시입니다. 넘어가셔서요. 자, 그다음 아직 입건 이전 단계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갑에 대해서 변호인이 접견을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고 변호인의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을 했지만 제대로 인식한 상태에서 진정한 의사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위법한 직무행위. 그래서 어떤 국가배상을 인용을 했는데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여러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사건, 유우성 뭐 간첩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유우성 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인터넷 검색해 보면 나오죠. 이 사람이 탈북자죠. 탈북자인데 알고 보니까 화교예요. 보니까 뭐 북한 국적은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중국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좀 간첩 혐의를 씌워가지고 조작 사건인데 우리가 그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에서 이 탈북 브로커들을 좀 매수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간첩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돈을 받고 증언을 하고 이런 게 이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간첩이라고 했지만 실제 간첩이 아니었고 또 사기죄로 또 기소합니다. 근데 이제 사기죄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사기죄로 기소한 것은 마치 북한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정착지원금을 편취했다 이런 식으로 검찰에서 나중에 끝까지 막 밀어붙이는 사건이죠. 근데 이런 조작 사건에서 그렇게 밀어붙이는 게 사실은 참 창피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그것만 봐도 어떻게 보면 경찰 수사권이 반드시 독립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사건이기도 한데 사실 이 유성 씨가 이제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임용이 돼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화제에 올랐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간첩이라고 조작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요원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 아직 너 같은 애들은 접견교통권 변호사 만날 권리도 없다. 그리고 너는 있지 한국인도 아니고 너는 이런 사건에서는 변호를 만날 네가 원한다고 해서 만날 수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미 다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나와서 자 변호사 만나시겠습니까? 조력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피의자 신문할 때 진술거부권 고지하고 변호인의 조력 받겠습니까? 조서에 나오잖아. 이렇게 형식적으로 얘기하니까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 이게 이제 여기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제대로 인식한 상태에서 진정한 의사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기본적으로 앞에 설명 자체, 국정원 요원들의 설명 자체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없다. 괜히 너 얘기했다가 불이익받아? 이런 얘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해서 국가의 배상을 받아들였고요. 두 가지를 여기 앞에서도 얘기하는데 이건 많이 알려진 거니까 어떤 범죄의 인지서를 작성해서 형식적인 사건의 수리 절차를 받기 전이라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면은 피의자의 주의에 있고 이런 피의자의 주의에 있는 자는 기본적으로 헌법상 기본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피의자 등이 헌법 12조 상에서 보장한 기본권의 의의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도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한 경우까지 변호인의 접견이 강제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어떻게 변호인이 피의자 등에 대한 접견 신청을 하였을 때 이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지도 않았는데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접견교통권 침해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헌법 12조 상에서 보장하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면서도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포기를 하였다라는 것을 이를 주장하는 사람, 즉 검사가 입증 책임을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고들이 유우성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였는데 거부당했고, 그게 국가배상을 청구했는데 바로 유우성이 실질적으로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 진술했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인식한 상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앞에 설명드렸듯이 잘못된 설명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해서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인의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 등 소송 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으로서 상고 이유가 되느냐. 사실 형사소송법 361조의 5에는 항소 이유가 적혀져 있고요. 15가지가 적혀져 있어요. 삭제된 것도 있지만 383조에는 상고 이유가 있어요. 4가지가 적혀져 있죠. 그래서 항상 이유서에는 361조의 5나 383조에서 정한 이유를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명시가 안 된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면 우리 뒤에서 나오니까 뭐 공소장 변경에 하자가 있다. 아니면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 뭐 고지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예로 들면은 뭐 수사상 불법, 뭐 송달의 위법, 공시송달이 위법한 경우, 뭐 이런 거, 국선 변호인 선임이 위법한 경우,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경우, 필요적 변호 규정을 위배한 경우, 이런 것들은 상소를 못하자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361조의 5, 1호, 383조 1호에 나오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으로 포섭을 하게 되는데, 이 판결 영향 미친 법령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 위반, 위법 사유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상소가 적법한 게 아니라 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걸 상대적 상소 이유라고 얘기하고요. 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판결 영향이 되는 것을 상소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소명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했는데 동일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차피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어도 무죄라는 결론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것 때문에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 가능성을 상소하는 사람이 소명해야 되는데, 사실 이건 어려운 판례가 아니에요. 판결 내용 자체가 아니고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 등의 소송 절차가 법령에 위반됐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되기 어렵다고는 정도에 보이지 않느냐. 이게 판결 영향 가능성이 없는 한 그 자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72조 구속할 때 사전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특별히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걸 상소유로 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예제 보면 판결 내용 자체가 아니고 다만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 등 소송 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 그로 인하여 방어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그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정도에 이르지 않느나 그 자체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즉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찜은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앞에 예제 계속 이어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했어요. 특히 정확히 얘기하면 최초 접견교통권, 이것은 변호인 선임 여부, 신뢰관계 확인을 위한 핵심적인 내용이어서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게 판례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예제, 헌법 12조 사항의 본문 문헌, 체계, 변호인의 조력권의 속성, 헌법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 종합에 보면 헌법 12조 사항의 구속은 사법 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 아니라 행정 절차의 구속까지 포함하는 거다. 그래서 헌법 12조 사항에서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 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즉시 보장된다. 이 난민, 그래서 환송구역에 있었던 사람이 변호인을 만나는 것도 헌법 12조 사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포섭이 돼서 보호된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다음. 그렇죠. 인천국제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했으나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은 청구인을 인천국제공항 송환 대기실에서 5개월째 수용하면서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한 것은 위헌이다. 헌법 12조 4항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지문입니다. 내려가셔서 다음 지문 보겠습니다. 아직 입건 단계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갑에 대해서 입건 이전의 단계 변호인의 접견을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주위에 있고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대답한 것이다. 이것은 접견 교통권을 침해한 위법한 직무집행이다. 유성씨 사건입니다. 내려가셔서요. 자, 이제 헌법 형사소송법 262조 4항에서 나오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262조 사항은 뭐냐면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소추할 수 없다. 아하,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난 사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이 소추금지 규정인데 이때 다른 중요한 증거라고 하는 것은 재정결정 당시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단순히 자 재정신청 기각결정 이걸 잘 봐야 돼요.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형사재판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앞에를 싹 빼버리고 다른 중요한 증거와 관련해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할 필요성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탁 나오면은 속기 쉽죠. 그래서 이것은 이건 아니라는 거 정확히 해놓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민사 사건에 대해서 형사 사건에서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나왔는데 민사 사건에서 승소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사 사건과 배치되는 민사 사건의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다시 소추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민사와 형사는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한 사안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예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262조 후문에서 말하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형사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정도 이거 아니라고 하는 거 딱 틀리기 좋은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 지문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공판 절차에서 우리가 소환이라고 하는 건 좀 잘 안 나오는데 사실 소환에 대한 너무 큰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환과 관련된 교재 부분을 좀 암기를 해놔야 돼요. 정리를 좀 잘해야 돼요. 일단 소환은 기본적으로 강제처분에 해당합니다. 강제처분이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소환장 발부에 의하는데 이게 이제 원칙인데 근데 이제 소환 자체는 강제처분이긴 하지만 소환장은 아직 영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소환의 이걸 거부 시에는 거부 시 이제 구인이 가능한데 바로 구인에서부터는 구인을 위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환과 관련해서 이제 이 대상도 좀 중요한데 이 대상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피의자, 대리인, 대표자, 증인 등이 있는데 거꾸로 이런 사람들 검사하고 이 변호인은 소환 대상이 아니다. 검사는 뭐 안 나오고 말지. 변호인은 그만두고 말죠. 그래서 두 명은 아니다. 이거 기억을 해놓고요. 자, 한번 지문 보면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을 소환하면은 법률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소환장 송달의 원칙인데, 자,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 이걸 이제 출석 응낙서라고 해서 우리가 소환 파트에서 나오죠. 응낙서를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출석한 피고인에게 차회기일을 정해서 출석을 명한 때, 자, 그 다음에 구금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교도관을 통하여 소환 통지를 한 때, 그래서 이 통지는 도달시 효력이 있습니다. 소환 통지는
송달과 달리 소환 통지는 도달시 효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군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 공판기를 통지할 때, 이때 군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울타리 내, 법원의 울타리 내에 있어서 문을 나가기 전에 가서 몇 월 며칠에 나오라 하면은 다 소환장과 똑같은 형달이 있는데요. 자, 위와 같은 규정과 문헌, 그 취지, 그리고 피고인과 달리 검사와 변호인은 소환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소환 대신에 공판기를 통지, 이 사람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받아야 되고요. 자, 피고인의 소환은 소환장, 송달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고, 자, 이것도 틀리기 참 좋아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사실상의 기일고지 통지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밑에 보면 검사가 피고인과 통화를 하여 피고인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갑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하고요. 갑 변호사 사무실로 기재한 주소 보정서를 제출했는데 변호사가 바뀌어 버렸어요. 새롭게 을 변호사가 선임됐는데 검사가 피고인의 주소로 보정한 갑 변호사 사무소는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가 아니어서 송달 장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송달 영수인도 아니고, 그래서 적법한 송달 장소도 아니다. 그래서 갑 변호사 사무실로, 본인이 갑 변호사한테 해달라고 했다 하더라도 변호사가 사임해버렸다. 그러면 그 변호사나 그 직원이 했어도 적법한 소환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실제 더 어려운 것은 그 밖에 뭐 사실상 방법에 의한 고지, 뭐 이런 것들은 통지는 적법한 소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피고인에 대한 기일의 소환은 소환장, 송달 이 밖에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방법. 자, 이거 그 밖의 방법에 있는 기일의 고지 또는 통지는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일단 전체적으로 해서 기일의 통지까지 먼저 마치고 잠시 후에 다시 또 내용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